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집사부, 중시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시를 우리는 집사부의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사부가 뭐였어요?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설치된 기관으로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고 중요한 기밀을 담당하였어요. 즉, 왕과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집사부 장관은 중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시. 그래서 경덕왕 때 그 명칭을 시중으로 바꾸었다. 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집사부를 중심으로 10개의 관청이 나누어서 맡았고요. 왕의 명령을 직접 시행하는 이 직사부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요. 이 집사부의 장관인 중시의 기능 또한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래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던 화백회의의 기능은 그렇죠, 떨어지는 것이죠. 화백회의는 뭐냐? 이 귀족들이 하는 전통적인 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백회의에서 우두머리를 우리는 상대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화백회의의 권한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왕권과 귀족 세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왕권에는 플러스 뭐도 할 수 있냐면, 그렇지, 집사부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왕권과 집사부의 그 권한이 강화되면 귀족 권한은 약화되는 거예요. 자, 신라는 영토가 굉장히 확대됐죠. 왜냐하면 삼국을 통일했으니까요. 이 확대된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방제도까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전국을 구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디 신라가 어디까지 차지했냐면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 차지를 하고요. 전국을 일단 구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독이나 태수 같은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또 군과 현으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이제 관리를 파견한다. 자, 이에 따라 그러면 촌주, 토착 세력인 촌주는 이 파견된 지방관의 통제를 받아서 군과 현 아래인 촌을 다스리는데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촌까지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촌주는 원래부터 거기 살던 중요한 건 토착 세력이라는 거예요. 토착 세력은 촌을 관리하지만 누구의 통제를 받냐? 이 군과 현에 파견된 지방관의 관리를 받아. 그래,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관이 하는 일은 뭐냐? 지방관은 군과 현을 다스리고 촌주까지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수도인 금성이 지나치게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 중심지에 오소경을 두었다. 수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이제 경주예요. 너무 여기 지나치게 치우쳤으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 중심지에 오소경이라는 것을 줍니다. 자, 오소경은요, 이제 신라의 귀족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도 있고요.
말갈족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아, 여기에는 말갈족이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여기는 없어요. 네. 자, 이 오소경에는 일단은 이 오소경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로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난 건데, 여기에는 신라 귀족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이 함께 거주하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 문화의 중심 역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구서당이라는 것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 자, 여기에는요. 고구려, 백제, 말갈인도 그러니까 포함을 하였고요. 이를 따라 민족이 융합하게 됩니다. 자, 지방군은요. 십정으로 한데 왜 구서당이 아니라 십정이냐? 각 주에다가 이렇게 정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주라는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한주는요. 다른 지역보다 좀 넓기도 하고요. 국방산의 요충지이므로 발해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발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주라는 지역에는 두 개의 정이 있어서 십정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당은 나당 전쟁 이후 그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사신과 유학생, 승려들이 오가며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인들의 왕래로 해상무역까지 번성을 하게 돼요.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산둥반도와 하이어강 일대에는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이라는 곳이 생겨나고요. 신라방을 관리 감독하는 신라소와 사찰인 신라원도 생겨나게 됩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신라는 당과 일본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얻었고요. 신라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까지 전해져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은 신라의 배를 이용하여 당에 왕래하기도 하였죠. 당항성과 영암이 교역의 중심지였고요. 경주와 가까운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여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라가 아라비아 세계에 알려지기도 하죠. 이처럼 신라는 대내외적 발전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요. 동아시아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항성과 영암이 좀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다는 거, 그리고 울산항, 여기도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